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2주 동안 하와이에 가셨다고. 아, 예,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열심히 올린 사진이 나왔습니다. 예, 세계 만방의 한국의 미를 떨치기 위해서 제가 친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묘령의 여인에게 조개를 받았다는 사연도 올린 거. 뭐 어디 가나 그렇죠, 뭐. 대신 좀 늘- 버려달라고. 늘 있는 일이에요. 이 조개 좀 밖에 버려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SNS에서 보니까 농업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있었다. 네. 지금 김재원 의원이 한 얘기죠. 거기 가서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이나 설에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해서 김영란법 대상에서 좀 빼야 된다.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빠질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빠질 그럴 것 게 같아요. 현금 말고는 다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러려면 아예 김영란법을 만들지 말던가. 그렇죠. 예. 예전에 무슨 야당의 무슨 원로 정치인이 50만 원 촌지 경제 활성화론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셨다니. 실제 그런 게 50만 원 정도를 촌지로 많이 뿌리면 그걸로 밥도 사고 택시도 타고 노래방도 가고, 술도 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가족들 데리고 외식도 하고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래야 된다고 뭐 그런 우스개를 했던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김영란법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면 되죠, 뭐. 아 그렇죠. 업무 관련성 없이 뭐 하여튼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게 이렇게 하면 되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예. 주고받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에요. 우리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 우린 안 되는 안 거고 돼요. 불비도 안 되고. 안 돼, 안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 하나씩 늘다 보면 결국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법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만들어졌으면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뭐 김영란법 만든다 그랬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또 정부 여당에서 또 그 추진하면 점수를 따잖아요. 네. 그 점수는 그 점수대로 따고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빼준다 그래서 그건 또 그거대로 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 예, 비겁한 겁니다 이거. 아주. 정치인처럼 딱 정리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저는 농촌에 출마할 경우에는 저희가 2주를 쉬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법률 이슈들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차곡차곡. 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7, 8개 다룰 만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엑기스를 골라서 손석희, 네. JTBC 보도부문 사장,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됐는데 일단 사건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네. 이게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보통 이런 지방선거 하면은 그 방송 3사 공중파 KBS, MBC, SBS가 돈을 들여가지고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어김없이 출구조사를 했고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에 딱 발표했는데 이제 서울시장 1, 2위가 누구고 예상 득표율이 얼마다 이 내용이 사실 지방선거 하이라이트인데 그 내용을 MBC가 딱 보도하자마자 3초 뒤에 보도를 했고 심지어 그 KBS와 SBS는 아직 보도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상도위를 어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공중파 3사가 형사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경찰은 이거 죄가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죠. 예. 근데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 못 하시는 일반 독자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상파 출구 조사라는 것의 결과가 딱 나왔는데 당연히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MBC에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지금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이제 고전적인 인용인데 이게 사실 미리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입수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했다는 거죠. 그걸 문제 삼는 없이, 겁니다. 예, 예. 어쨌든 뭐 3초 차이긴 하지만 그 뒤에 직후에 한 건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3초가 아니라 3분이면 죄가 안 되냐. 그렇죠. 예. 3분이면 죄가 안 되냐. 만약에 그 다음날 보도했으면 어제 지상파 3사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고 했다면 사실 문제를 안 삼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초니까 문제를 삼는 거 아니냐. 경찰에서 이게 죄가 된다라고 세운 논리를 찬찬히 보니까 3초 뒤에 보도하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 미리 준비하려면 그 상대방의 영업 비밀인 상태 아직 공개되기 전이면 비밀이잖아요. 그거를 미리 비밀인 상태에서 입수해서 자기네 시스템에 비밀인 상태일 때 입력했다. 그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영업 비밀 침해다. 이렇게 논리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리를 세우면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관행상 그렇죠. 관행상 네. 이 선거
출구조사 결과라는 거는 한 발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다 다 돌고 네, 공유가 되죠. 소위 말해서 찌라시 수준에서도 다 돌고 네. 그거 다 언론사 다 정보보고 하거든요. 저도 네. 정치부에서 했고 네. 그러면 다 그런 행위가 다 지금 범죄라는 거예요. 그 다 돌죠. 네, 대선 다 때도 돌죠. 뭐 네. 골든 크로스니 뭐 골든 크로스는 개뿔 뭐. 그 출구조사 같은 건 미리 다 돌죠. 사실 예. 기자들 저희한테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게 처음 문제가 된 거죠. 처음 문제가 된 네. 거죠. 경찰이 그때 발표할 때 일문일답을 기자들하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러면 그런 행위 자체가 다 범죄라는 거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문제는 자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는 일단 저희가 논의로 하고 죄가 된다고 치고 지금 손석희 사장이 그러면은 그런 행위에 책임이 있느냐 그 부분은 또 이제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은 이제 손석희 사장이 그런 범죄 행위의 공범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예. 거죠. 지상파가 방송한 다음에 그 직후에 방송하려면 미리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손 사장이 알고 있었다면 네. 그러면 지상파가 하고 나서 몇 초 후에 직후에 해라 한 지시가 미리 입력하라는 거를 포함하는 거니까 포함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론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침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젠가 하는 건데, 경찰에서는 판례까지 들면서 입력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입력하고 만약에 방송을 안 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비밀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루가 네. 지나서 방송했다든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방송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만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직후에 방송하자고 미리 회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영업 비밀 침해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좀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JTBC에서 그 지상파 3사 직원한테 직접 어떻게 부탁을 해서 그걸 직접 빼돌린 게 아니라 네. 이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 카톡을 돈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입수가 된 상태니까 결국은 그 돌아다니는 거를 입수한 것 자체를 비밀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자기 카톡에 뜨는데 어떻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서 입력한 거를 문제를 삼는 건데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손 사장님이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리고 설사 손 사장께서 미리 입력을 해야 된다는 행위를 전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걸 아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때 내보내라고 직접 명령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초 뒤에 내보냈든 30초 뒤에 내보냈든은 지금 이 사건에서 주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그건 그냥 감정적인 문제인 거고 지금 핵심은 비밀인 상태의 것을 취득해서 자기네망에 입력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라는 건데 비밀 침해라는 거는 이제 비밀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거를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나눠주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상파 3사에서도 이게 미리 돌아다니는 거는 알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도 딴 데서 얻고 하니까 선거 때면. 대신 이제 그렇다 그래서 막 보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엠바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방송하기 엠바고 전까지 하면 안 되는 조건으로 미리 주는 겁니다. 그걸 그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용인의 범위에 보면 자기네가 방송한 다음엔 당연히 방송해도 된다. 이게 있는데 그렇죠. 그럼 방송한 다음에 방송하기 위해서 미리 입력해 놓는 거 이것도 허용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의 주체에 승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미 비밀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 입력을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치면 아까 뭐 3초가 의미가 없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3시간 후에 방송하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범행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죠. 이게 지금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다 이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실무적으로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변화될 거예요. 것 보통 같아요. 우리는 네. 미리 받아서 네. 기사를 다 써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방송사가 짠 발표하면 속 기사를 저희도 쫙 내보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미리 입력한 자체가 범죄 완성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합뉴스는 큰일 났네. 연합뉴스도 큰일 나고 다 이상해지는 네. 거죠. 이상해지는 거죠. 뭐 한겨레에서 어쩌다가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대권 주자들 사이에 이걸 봤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사 써놓고 보도하기 전에 좀 알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타사에서 정보 보고를 했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이렇다. 다 걸린다는 다 거예요. 걸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 경찰에서 지금 그게 다 법리상은 그렇죠, 위법이라고 그렇죠. 본다는 거니까. 이번에 그 카톡방에 정확히 이게 마이피플인데 네,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같이 공유받았던 몇몇은 같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무섭다. 이게 좀 이상해요. 네, 이게- 현재 실무하는 입장에서 너무 무섭네요. 네, 아마 검찰 단계에서부터 좀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좀 분위기가 조금 중립적인 걸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아, 실제 방송 3사 중 한 회사에서 당시 당직했던 기자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는데 네, 말로는 굉장히 가까운 기자. 네, 굉장히 가까워서 전해 들었는데 JTBC가 이렇게 빨리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는 용인이 된 사안이고 보통 한 5분 내외로 이렇게 그게 상도이다. 상도이였는데 상도이다. 이번에는 너무 실시간으로 때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걸 열받았다. 가지고 항의하고 좀 다음에는 뭐 어떤 다른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건 JTBC한테 안 준다거나 뭐 이랬으면 모르는데 이거 형사고소가- 형사로 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24억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민사 소송까지는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사 고소는 조금 이례적이다, 과하다. 그리고 그 당일날 사실 JTBC 말고 뭐 TV조선 채널의 이런 종편들 만약에 수사하면 다 똑같이 걸릴걸요. 그거 그렇죠. 거기들도 다 입력은 네. 미리 해놨을 거거든요. 판결에도 네. 걸릴걸요. 그거를 아니, 미리 이렇게 사건이 많다니. 저희가 그 2주 쉬는 동안 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게 나라권이 이렇게 됐으면 변호사들의 몸통을 저는 숨통을 재는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근데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화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변호사들이 돈 못 번다니까 좋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략적인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7월 24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13대 0으로 만장일치로 난 판결이고요. 요지는 그 변호사들이 성공보수,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죠.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그렇죠. 네. 인센티브를 받는 거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반사회 질서 반사회 제가 질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왔다든가. 그러니까 민법 103조에 보면 그 일반적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대법원이 성공보수는 여기에 해당 안 한다 이렇게 보다가 이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원철 기자한테 뭘 하나 해주세요. 대신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자유거든요. 근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베니스의 상인이 나온 것처럼 살을 1파운드 배간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다른 사건은 말고 형사 사건은 성공보수를 받지 말라 그런 거죠. 민사 사건은 좋은데 형사는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돈을 받고 궁벽한 처지인 예, 거죠? 그리고 마치 그 돈을 가지고 뭐 로비라도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법의 공정성을 해친다. 감정적으로야 저야 화도 나고 이게 뭐냐고 생각은 들지만 그런 거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우리 변호사들이 워낙 잘못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큰 별 일을 하지 않고 거액의 돈을 받는 사례들도 있어서 저는 없지만 이게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민법 103조에서 반사회 질서로 무효면 다 무효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놨다가는 변호사들이 엄청난 소송을 당할 거예요. 지금까지 형사사건 했던 사람들이 돌려줘라. 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현존했던 모든 성공보수는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시효 지나지 않은 거는 제가 지금 2007년도에 개업했는데 그때 이후로 성공한 무죄 받고 막 이런 사건들에 의뢰인들이 다 몰려와서 그 돈 내놔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놔야 되네요. 대란이 일어나게. 근데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까지는 그 대법원 판례도 이거를 무효라고 안 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라고 했는데도 하는 놈들은 이건 무효다. 앞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참 없던 일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지 말아라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서 입법하는 형식인 입법하는 법을 만든 형식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법원의 역할과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무리가 되더라도 변호사들이 다 토해내야죠. 네. 이건 그리고 그게 문제가 크게 되면 그거는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개는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막 구속돼 있거나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만 나면 1억 드릴게요. 얼마든지 네. 드릴게요 하다가 막상 풀려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그럴 때 소송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엔 못했어요. 그래요? 법조계 내에서 소문이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줘도 되는구나.
그게 말하자면 요새는 다 합니다. 요새는 하는데 근데 착수금을 사실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맞으니까 적정히 받고 네. 이 성공보수를 못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성공보수를 많이 주기로 하고 일단 일을 해달라. 그럼 변호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안 되더라도 저 뭐 징역 1년 정도 생각했는데 징역 3년 나왔다. 그럼 사무실 와가지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착수금까지 돌려줘야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대신 성공하면은 성공보수를 받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이 제동이 걸린 거죠. 이때까지 성공보수가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됐는지 실제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성공보수는 검찰의 불기소나 약식기소 또는 법원의 무죄 선고 2억 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1억 원, 재판 도중 석방됐을 때 1억 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량 선고는 5천만 원 등으로 다양하다. 별도의 30억 원 수수 혐의를 검찰이 불입건할 때는 5천만 원을 준다는 특약도 있다. 어휴, 완전 그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일반인이 보기에 이게 부당하니까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거고 지금 변호사들도 크게 반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수금을 적게 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무죄 났다 그래서 몇 억씩 더 받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저기 로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관행을 바꿔서 정당하게 일을 하는 거를 정당히 받고 그런 무리스러운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 해오던 거니까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고 모욕하지 말고 입법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입법이 여러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 99년도에 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고 그렇죠. 예. 17대,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국회에.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래서 뭐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법원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한 거다.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평가하는 예,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뭐 이제는 어쨌거나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 맞춰가야 됩니다. 저도 비싸게 받을 거예요. 이 자료 보니까 이게 심정적으로는 뭐 집행유예 받으면 몇 억 주고 이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런 적극적 변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그렇죠. 그 얘기를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이용하는 사법 서비스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변호사님이 거의 설명을 하셨지만 어쨌든 착수금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해 보이군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 수가 요새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당장 이게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보수라는 거는 사건이 보통 몇 달 가니까 나중 문제고 일단은 착수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변론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형사 변론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론을 만약에 진짜 잘해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무죄로 풀려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검사나 변호사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쵸. 사건 있으면 판사가 그냥 다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왜 변호사를 뒀냐 하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검사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변호사는 피고인 편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하면서 진실을 찾는 게 판사 혼자 다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할 확률도 줄어들고 진실을 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번 판결을 보면 결국 형사변론이라는 거는 판사나 검사들이 좀 이렇게 뭐 집행유예 해주거나 봐주는 거 아니냐. 이 변호사들이라는 거는 그런 어려운 사정 같은 거 써서 이렇게 해서 하는 로비하는 정도의 역할 좀 봐달라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이 이제 판결에 좀 깔려 있다. 네, 깔려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 성공보수가 빠지게 되면 착수금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국선 변호인을 쓰고 싶다. 예.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구속돼 있거나 몇 가지 종류인데 대체로 해줍니다. 법원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변론을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무죄도 많이 받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법원에 소속돼 있어요. 법원 공무원은 아니죠. 법원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그러다가 1년인가 2년 지나면 재평가를 해서 잘리기도 하고 계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판사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의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를 법원 판사 밑에 두고 법원 판사가 그 직무 평가를 해가지고 재계약하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건데, 그러네요. 예. 이번 것도 약간 그런 시각이 깔린 거죠. 자,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청자 사연 시간입니다. 느낌상 여성 시청자인 것 같으니까 여성 시청자 톤으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감자가 휴방인 줄도 모르고 금요일 하루 종일 누디 빠져라 업데이트를 기다린 시청자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저는 유능하고 훤칠하신 금 변호사님의 팬이에요. 지난번 토크 콘서트 때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결국 사진은 같이 찍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저도 아쉽습니다. 궁금한 것은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태완이법인데요. 불감해서 다뤄주시길 기다렸지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태완이법이 왜 지금부터가 아닌 2008년 8월 이후 사건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다른 죄들은 왜 공소시효를 안 없애나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사족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읽어야 될지 꼭 모르겠는데. 읽어주세요. 네. 얼마 전 홍대에 오픈한 한겨레 카페에서 미디어 카페 후죠. 김원철 기자를 실물로 봤습니다. 화면에서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훤칠하셔서 아 저분이 그분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실물 깡패 크크크 이렇게 아, 쓰셨는데 다른 분 보셨나 봐요. 잘못 보신 거 제가 같아요. 갔었습니다. 안 오셨잖아요. 제가 갔었습니다. 다른 분 보신 갔었어요. 것 같아. 갔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화면빨이 좀 덜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대단한 미남이에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게 2008년 8월이라고 되는 게 오탄 것 같은데 2000년 8월 이후의 사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태완이 사건은 참 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공소시효 2000년 8월 이후에 벌어진 살인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하는 게 큰 무리가 없는데 그 이전에 벌어졌던 그 살인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거든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게 기소를 못하게 된 사건을 지금 와서 법을 만들어서 다시 되살리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같은 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된 거를 늘리는 거는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이미 완성돼서 끝난 걸 다시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공소시효라는 게 좀 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가 있는 거는 여러 해를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을 했는데 10년 지나서 이걸 처벌하면은 항상 불안에 떨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오래 기간이 지나면 가혹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수사 재판에서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좀 중요성이 떨어지죠. 이제 증거 같은 게 잘 보존되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가벼운 죄는 몰라도 살인 사건 같은 무거운 죄는 공소시효를 만들어서 풀어줄 게 뭐 있냐.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는데 그래서 살인죄 같이 무거운 죄는 공소시효를 없앤 나라가 많고 이번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든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사연을 있으시거든. 남겨주세요. 왜요? 있으시거든 하기가 좀. 다시 할까요? 실물 깡패 왜 이러세요? 진행 깡패 하실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